3. 2009년 동북공정 8년차 역사 침탈의 진행과 한국의 대응. 1. 2009년 동북공정의 성과 분석, 동북사지. 동북공정은 2009년에도 계속되었고, 동북사지에 2008년 연구비 지급한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2009년 동북사지에는 우리 역사 관련 논문이 모두 45편이 실렸는데 그 가운데 변강이론 6편, 고구리 21편, 발해 5편, 고리 조선 5편, 백두산 간도 8편이다. 그 가운데 고구리 21편을 주제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 주제 연구. 2. 학술 논단. 3. 고대사 연구. 4. 학술 교류. 5. 고고실론. 2010년이 되어도 동북사지는 계속된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1. 전문 주제 연구, 2. 학술 논단 같은 선정 과제 이름이 사라진다. 2.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고구리 연구에 대한 종합 분석. 중화인민공화국은 각 기관에서 10년마다 마지막 9년차에 10년을 총결산하는 행사를 한다. 2009년은 바로 2000년대 첫 10년의 마지막 해였고 개혁 개방이 된 지 40년이 된 해다. 그리고 아울러 동북공정이 끝나는 해다. 앞에서 보았듯이 동북공정은 처음 2002에서 2007년 5개년 계획이었지만 다시 추가하여 2004년 1월부터 2008년 말까지 5개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08년 선정된 과제들은 2009년까지 동북사지의 발표를 마친다. 그러므로 2002년에 시작한 동북공정은 8년 만인 2009년에 끝난 것이다. 2009년 동북사지 2기에는 동북공정 결과와 개혁개방 30년 이후 고구리 연구를 총정리한 3편의 논문이 전문 주제 연구란 주제 아래 발표된다. 1. 장보규, 손인걸, 지용. 5년간 고구리 유적 조사와 문헌 연구에서 거둔 세수학. 2. 부백신. 개혁개방 이래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리사 연구 논평. 3. 경철아. 개혁개방 30년 고구리 연구 성과 통계와 설명. 이 3가지 논문은 동북공정 마지막 해인 2008년 선정되어 2009년에 발표한 것이다. 새 논문을 간단히 간추려 본다. 1. 5년간 고구리 유적 조사와 문헌 연구에서 거둔 세수학. 이 논문을 쓴 장보규는 동북공정 전문가위원,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길림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동북공정 성과 발표 기지인 동북사지 사장 같은 어마어마한 직책을 가지고 동북공정을 추진한 당사자다. 자신이 고구리사를 연구한 성과가 없으므로 2004년부터 연장된 동북공정 5년 동안 집안박물관 연구원 2명을 대동하고 현장을 누비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다. 이 논문 첫머리에 2004년부터 2008년 5년간 우리는 문물유적 조사와 관련 문헌 연구를 결합하여 고구리를 비롯한 동북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중대한 문제 가운데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결과다. 1. 문물유적과 관련하여 5년간 새로 발견한 10가지. 집안 우산 JYM 3319 무덤 주위에서 발견된 막세기와 문자 완전 해독. 2. 집안 우산 영호에서 꽃무늬 기와를 발견하여
해당 무덤이 왕릉급이라는 것을 확립. 3. 낙양 천씨 무덤을 찾아가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고구리 귀족의 행방과 집안 다섯 무덤이 천씨 귀족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4. 집안 우사나 무덤 때의 다섯 무덤을 비롯하여 8좌의 큰 무덤 기와들을 발견하여 고구리 왕릉에 쓰인 기와임을 밝혔다. 그리고 동대자 유적은 궁전이나 황성이 아니고 고국 양왕이 세운 국사와 종묘라는 것을 밝혔다. 5. 집안 마선구 성묘자 고구리 무덤 때 언저리에서 고구리 기와가 있는 석굴을 발견하였다. 이 석굴은 마선구 미천왕릉 구역의 오자왕릉에서 3-4km밖에 떨어지지 않아 고구리 4대 민중왕을 묻은 석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6. 집안 양민 일대에서 2,700좌가 넘는 옛 무덤을 발견하였다. 7. 집안 호자구에서 고구리 왕릉 1좌를 발견하였다. 8. 삼도구에서 옛 성터를 발견하였다. 성 쌓는 법이 고구리, 발해, 요, 금과 달라 한 대에 쌓은 성일 가능성이 있다. 9. 장백 21도구에서 13좌의 적단을 발견하였다. 10. 집안 옛길에서 락선 호시비와 동아령 수도비를 발견하였다. 2. 문헌 연구에서 새로 거둔 수학. 1. 문헌과 지명, 고고학을 결합하여 두 곡이 통굴한 것을 발견하였다. 2. 진고구리 솔선백장, 천장, 읍장 같은 글자가 찍힌 도장을 현재 7장 모았다. 3. 집안 양차 고대촌에서 발견된 조국 양안군 청동단검의 양안군은 이제다. 4. 태왕릉에서 나온 동령에서 읽어내지 못했던 글자는 능자다. 5. 호태왕비에 나온 평양성은 압록강 오른쪽 기슭동에서 서로 배치된 성이다. 3. 주요 성과. 저서. 논문 24편. 4. 평가. 위에서 본 5년 동안의 성과는 장보규라는 한 인물의 노력과 리더십에서 나온 결과다. 만주 지역에서 고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만나보았으나 장보규는 2004년에야 나타난 인물이라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저서와 논문을 통해 꽤 찬찬히 연구해 보면서 글쓴이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첫째, 전공이 고구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글쓴이가 10년 이상 고구리사를 먼저 시작했지만 장보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둘째,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연구라는 점이다. 글쓴이가 종로에서 길은 잃어버려도 만주에서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고 만주의 학자들도 책에 글쓴이의 사진을 썼는데 글쓴이보다 만주를 더 많이 돌아다닌 팀이 바로 장보규다. 글쓴이가 자비로 모르는 길을 찾아다녔다면 장보규는 공산당 조직과 부족함 없는 자금으로 글쓴이가 가슴 조이며 유적을 답사했다면 장보규는 현지 학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마음대로 뜻을 펼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아주 부러운 인물이었다. 그러나 장보규가 조직을 활용해서 엄청난 성과를 쏟아냈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의 노력과 접근이 학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서 목표로 하는 가설에 맞추어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글쓴이가 2007년 쓴 논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바로 그가 가장 힘을 쏟은 고구리 왕릉 통고에 대한 검토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환인과 집안의 무덤들을 답사하고 그 가운데 33기의 대형 무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1년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왕릉 27기와 석굴 1개를 선정하였다. 총계 210차 이상 이 왕릉을 고찰하고 대량의 1차 자료를 얻었다고 하였다. 어떤 학자도 그런 시간과 돈을 지불할 수 없다. 이것은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각종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런 면에서 장보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직함들은 모든 문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각 사서에 나온 지명을 분석하고 고고학적인 작업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여 고구리 28대 왕의 모든 왕릉을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무덤과 1대1로 비정한 것이다. 고구리 28대 왕릉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땅에 있다. 평양 천도디 죽은 고구리 왕의 능도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땅에 있다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논의된 몇몇 왕릉에 대한 비정을 넘어서 모든 왕릉의 위치를 다 비정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졸속하게 모든 왕릉을 비정하다 보니 스스로 많은 모순에 직면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거기에는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목표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학술적인 뒷받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문제였을 것이다. 목표는 간단하다. 고구리 왕릉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리는 친화 역사다라는 결론을 이끌어가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학술적인 접근은 결국 학문을 황폐화시키고 한중 양국의 학술 교류, 나아가 양국의 설린 관계에도 크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 1963년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총리였던 주은래가 경고와 함께 대안을 내놓고 있어 양국의 학자들이 모두 경청할 만하다.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지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친화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옛날부터 조선은 친화의 속국이었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친화의 이런 대국 국수주의가 봉건 시대에는 상당히 심했다. 다른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면 그들은 조공을 바쳤다고 했고 다른 나라에서 사절을 보내와 얼굴을 대하고 서로 우호적으로 교류할 때도 그들은 조연하러 왔다고 했고 쌍방이 전쟁을 끝내고 강화할 때도 그들은 여러분이 신복한다고 말했으며 스스로 천자의 나라, 위나라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곧 불평등한 것이다. 모두 역사학자 붓끝에서 나온 잘못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2. 개혁개방 이래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리사 연구 논평 동북사지 편찬위원회 부주임이며 주편인 길림성 사회과학원 부백씨는 개혁개방 이래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리사 연구 평론에서 개혁개방 이래 30년의 고구리 연구를 다음 세 단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 1980년에서 1998년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리사 연구의 부흥기 80년대 이후 개혁개방 정책이 확립됨에 따라 학술 분위기와 학술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한때 잠잠했던 고구리 역사 연구의 상황이 점차 바뀌었다고 했다. 그리고 1998년까지 18년간의 연구를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고구리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토론. 노예사회설, 반노예 반봉건사회설, 전노예제 후봉건제 사회설, 봉건사회설. 2. 고구리의 조건, 족속 문제. 고의설, 예맥설, 부여설, 염제족 개설, 상인설. 3. 고구리와 중원왕조의 관계 문제. 이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이 고구리와 중원왕조 간에 관한 인식이 고구리 정권은 중원왕조 관할 아래 있던 지방 정권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 4. 개토 태왕비 관련 문제 연구. 이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연구는 크게 발전하여 기본적인 고구리사 연구의 새로운 체계가 세워졌다. 2. 1998에서 2004년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리사 연구의 발전기. 부백씨는 1998년을 시대 구분의 기점으로 삼은 것이 1998년 6월에 열린 1차 전국 고구리 학술 토론회였다. 이 시기에 고구리 연구가 새로운 시기로 들어가는 표지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연구의 특징은 과학연구팀이 빠르게 커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 대열에 가입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능력 있고 자질을 갖춘 교수와 연구원이 있었고 참신한 젊은이들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런 학자들의 가입은 고구리사 연구팀의 피와 활력을 불어넣어 연구 역량을 높였다. 이 시기 고구리 연구에서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은 학자들이 고구리 정권의 귀속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고구리 민족 정권의 역사 귀속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학술의 주된 논쟁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 고구리 연구는 풍부한 성과를 거두어 잘못된 관점을 없애고 학자들이 많은 문제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달성하였다. 3. 2004에서 2008년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리사 연구의 심화기. 1. 2004년 하반기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고구리사 연구는 차츰 저조한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과학적 연구 결과 발표 및 출판의 어려움이 다시 나타났다.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 분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고구리 연구를 견지하면서 고구리 학술 연구의 발전을 더 심화하고 자세하게 하고 체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학자 그룹이 있었다. 이 점은 특히 학술 서적 방면에서 두드러진다. 2. 전반적으로 2004년 하반기 이후 고구리의 연구는 정밀하고 자세하게 되고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발전의 길로 접어들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 연구 사업이 날로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백신이 2004년을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궁금했다. 그런데 앞의 인용문에서 1과 2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1. 고구리사 연구가 저조해졌다고 하고 2에서는 날로 성숙해졌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동북공정이 2002년에 시작했다고 알고 있으므로 2002년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백씨는 1998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6년간을 발전기로 보았다. 글쓴이가 1996년을 기점으로 본 것은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국책으로 고구리사를 연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는데 부백씨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연구를 시작하여 만주 지역 연구자들을 모두 동원하여 전국대회를 연 해를 시작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왜 2004년 후반기 고구리사 연구가 저조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는가? 이것은
2003년 동북공정이 한국에 알려져 한국이 거국적으로 규탄하면서 양국의 외교에서 아주 최대의 문제가 되었고 2004년 8월 구두 합의를 하면서 실제로 고구리 연구자들에게 타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타격이란 과학적 연구 결과 발표 및 출판의 어려움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문제가 다음에 보는 학술회의에서도 제기된 것을 보면 한국의 거국적 규탄이 일정한 효과를 보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해결하기로 구두 합의한 뒤 한국이 잠잠해지면서 이에서 보는 고구리 연구가 날로 성숙하였다라는 단계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동북공정 연장 5개년 기간인 2004에서 2008년 기간을 고구리 연구가 차츰 정세화, 전문화, 개통화되는 발전의 길에 들어섰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연구 사업이 날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한 것을 보아 동북공정이 2008년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경철화 개혁개방 30년 고구리 연구 성과 통계화 설명 1978년 12월 11차 중국 공산당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을 표방한 뒤 2008년 말까지 30년간의 고구리 연구 성과를 개량 분석한 논문이다. 1. 30년간 고구리 연구 저서 출판 상황 모두 77건이 나왔는데 크게 7가지로 분류하였다. 1. 역사 연구, 민족, 문화, 사상, 전쟁과 개인 문집 등 16건. 2. 고고 연구, 조사 발굴 보고서, 고성, 무덤, 벽화 등 18건. 3. 광개토 태양비 연구, 탁본 등 11편. 4. 문헌 정리, 역사책 모음, 교감, 연구, 목록 등 11권. 5. 논문집, 회의 전문 연구 및 개인 문집 포함 7건. 6. 읽을 거리, 고사, 사화, 지식 문담, 여행 안내 등 12건. 7. 기타, 서법, 전각, 그림 작품 등 2건. 2. 30년간 고구리 관련 논문 발표 상황 모두 1169편이 발표되었는데 9가지로 분류하였다. 3.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 1. 고구리 연구의 전개가 불안정하다. 연구기구, 연구자, 출판기구가 모두 만주 삼성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길림성에 집중되었다. 구리 유적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고대 지역적 역사 문화와 세계 유산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런 연구팀과 연구기구의 분포는 합리성이 떨어진다. 2. 고구리 연구팀이 너무 노화되고 후속 연구자가 부족하다. 고구리 논문 통계에서 30년간 한 편 이상의 논문을 쓴 사람이 412명, 그 가운데 10편 이상의 논문을 쓴 사람은 30명, 5편 이상이 20명으로 위에 50명이 고구리 연구를 하는 주요 학자다. 그 가운데 7명이 이미 세상을 떴고 15명이 정년퇴직을 했다. 나머지 28명 가운데 50세 이상이 12명으로 노화가 심하여 청년 학자가 적다. 한국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 역사재단이 낸 한국고구리연구사 연구 논문집과 동북공정 관련 한국학자 논문집 가운데 85% 이상이 역사학 박사이고 70% 이상이 30에서 50세 사이의 청년들이다. 3. 편안하고
공정한 학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구리 역사와 고고학 연구는 아주 일반적인 학술 연구로서 국내외 학계는 평상심으로 연구해야 하고 고구리 역사와 오늘날의 현실과 구분해야 하며 학술 연구와 현실 정치와 구분해야 한다. 개혁 개방 뒤 우리나라의 고구리 연구는 국내외의 비학문적 요인에 의해 여러 방해를 받아왔다. 그 주된 이유는 관련 분야에서 고구리 역사와 연구 현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주관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판단은 각 층에 전달되고 늘어나면서 학계와 학술 연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혁개방 30년 고구리 연구의 성과를 돌이켜보면서 편안하고 공정한 연구 분위기를 기대하며 학자들이 개혁 개방으로 고구리 연구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한다. 3에서 경철하는 학술이 비학술적인 요인으로 흔들렸다고 보고 그런 방해 없이 편안하고 공정한 학술 환경을 요구하였다.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 순수 학문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이 정치와 학술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수업에서 이야기하지만 그의 연구 방향과 논지는 늘 동북공정의 논리에 가장 충실했기 때문이다. 고구리 연구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연변대학이고 고구리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책 11권과 논문 90편을 쓴 경철하 자신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것은 사실이다. 3. 2009년 동북공정 8년 프로젝트의 완성과 강화 방안 1. 동북공정 완성선언 동북 변경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학술 연구 토론회 2009년 7월 24일에서 25일 중국 사회과학원과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연합하여 주관하고 요령성 사회과학원,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09년 동북 변경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학술 연구 토론회가 길림성 장춘시에서 열렸다.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상임위원 선전부장 순봉서,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무인연구원,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 주임 여성연구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요령, 길림, 흑룡강, 삼성사회과학원의 임원과 60명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동북공정에 참여했던 모든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혁 개방 뒤 동북 변경의 역사 문화 연구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학계가 얻은 업적과 경험을 진지하게 통틀어 매듭짓고 동북 변경 역사의 심층 발전을 계속 추진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계속된 동북공정이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는 사실을 인증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국 사회과학원과 만주 삼성이 공동으로 주관한 중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인 동북 변경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시리즈 연구 공정이 2002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세한 역량을 집중하여 역사에서 의문점이 있던 문제, 현실에서 논쟁거리가 된 문제,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친화 고대 강역 이론, 동북 민족사와 지방사, 동북 변경 지역의 문화, 왕검 조선, 고구리, 발해사 및
중조 관계사 같은 방면의 연구에서 빠른 진전을 이루었고 연구 수준도 꽤 크게 높아졌으며 많은 성과를 얻어 동북 변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가 무질서에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연구 성과들을 출판하여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예정된 임무를 거의 완성하여 기대했던 목표에 이르렀으며 아울러 동북 변강지구의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동북공정은 큰 성과를 내고 완성했다고 발표한 내용으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2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세한 역량을 집중하였다. 2. 역사에서 의문점이 있던 문제, 현실에서 논쟁거리가 된 문제,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3. 중화인민공화국 고대 강역이론, 동북민족사와 지방사, 동북 변경지역의 문화, 고조선, 고구리, 발해사 및 중조 관계사 같은 방면의 연구에서 빠른 진전을 이루었다. 4. 연구 수준도 꽤 크게 높아졌으며 많은 성과를 얻어 동북 변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가 무질서에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 5.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연구 성과들을 출판하여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6. 예정된 임무를 거의 완성하여 기대했던 목표에 이르렀으며 아울러 동북 변경지구의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동북공정은 임무를 완성하고 목표를 달성했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2. 만주 변경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존재하는 문제. 참가자들은 동북공정의 성공을 자축하고 이어서 만주 지역의 국경과 영토를 연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하였다.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1. 동북 변경 민족의 귀속 문제. 귀속 문제는 민족과 국가 두 가지가 어느 나라에 귀속하느냐 하는 것인데 국가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 핵심은 정치적 관계와 정치적 통치 형식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한 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라는 설에 대해 다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427년 고구리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전은 친화사이고 427년 이후는 조선사라는 주장이다. 이것이 일사양용이다. 2. 일사양용은 동의하지만 중원 왕조와 고구리 사이는 번속관계라는 주장이다. 3. 고구리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사로서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뒤도 여전히 친화의 역사적 강역 안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고구리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당시 친화의 역사적 강역 안에서 옮긴 것이고 정치적 속성도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중화민족의 지역 정권에 속했다. 그러므로 한 역사를 두 나라 함께 쓰기라는 주장은 고구리 역사 문제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확정한다. 물론 1, 2, 3 안에는 고구리 역사가 한국사라는 것은 아예 빠져 있다. 2. 변경민족 정권과 중앙왕조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에서 변경민족이나 민족 정권과 중원왕조 사이에는 자주 전쟁이 일어났다. 이처럼 전쟁 상태에 있었던 민족의 귀속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은 다민족 국가라면 민족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화 동북의 역사에서 고구리 발해와 중원 왕조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또 여진, 거란과 중원 왕조와의 전쟁도 있었던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전쟁은 선진시대 제후국 간의 전쟁이나 16국 시대의 정권 간의 전쟁과 성격이 같은 것이다. 결국 국내 전쟁이라는 것이다. 3. 동북지역 문화의 명칭. 동북지역 문화에 대한 명칭은 대략 동북구역 문화, 관동문화, 송료문화, 송망문화, 요해문화, 요하문화, 장백문화, 용강문화 따위가 있다.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학자들의 인식 차이로 실제로는 학술적 의견의 불일치이므로 앞으로 더 깊은 토의가 필요하다. 4. 고구리와 발해 역사 연구에 관하여 동북공정 이후 고구리 발해 연구에 대해서 한국이 항의하는 것은 학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역사 문제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규탄한다. 참석자들은 동북공정이 시작된 뒤 고구리 발해사 연구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외국 학자, 심지어는 그 나라 정치계, 언론 매체까지 제멋대로 도를 넘어 선전하고 역사 연구 범주를 넘어 영토 문제로 번져 국가 간의 관계로 고도화되었다. 외국 학술계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지만 국내 학술계는 정상적인 연구 활동이 외국 학술계, 정치인, 심지어 대중의 시위와 항의를 반복적으로 겪어야 했던 것은 모두 비정상적이며 실제로는 학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역사 문제를 현실 문제화한 것이다. 이런 배경 아래 최근 몇 년, 특히 지난 2, 3년 동안 고구리 발해사 연구는 우리나라 동북지방사 연구계를 괴롭히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국내 학술계는 개별 간행물이 홀로 위기 국면을 헤쳐나가거나 대담하게 고구리 발해사 방면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 말고는 이미 저작물을 출판할 수가 없었고 분쟁이 있는 문제, 곤란한 문제, 민감한 문제에 관한 논문은 발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신문 매체도 말만 들어도 두려워했다. 그 결과 본디 이 분야 연구에 관심이 있던 많은 국내 동료들은 책을 낼 수 없고 글을 발표하기 어려워서 다른 연구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니 사실상 스스로 손발을 묶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인재 육성, 인재 상실, 후계자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국내 학술계의 고구리 발해사 연구에 있어서 그 자체가 재난이다.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항의는 일정 부분 연구에 충격을 준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동북공정은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한국과 외교적으로 학술적 해결을 무기로 안정시키면서 뒤로는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와 길림성 사회과학원을 이용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책을 내거나 논문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아무런 제재 없이 거침없이 달려가다 약간의 제동이 걸려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것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어려움에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자랑으로 볼 수도 있다. 5. 간도 문제와 두만강 중한 국경조약. 간도 문제는 중일 간의 국제조약이라고 간단히 처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간도 문제와 두만강 중한 국경조약에 관련된 연구 상황을 소개하고 간도 문제는 친나와 한국 사이의 문제도 변경 문제도 아니며 친나와 일본 간의 문제라고 보았다. 간도 문제는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편취였다. 두만강 중한 국경조약은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생긴 것으로 비록 어떤 면에서는 불평등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외교 문서이며 기본적으로 국제조약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의 논의 자체를 피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외교 협상 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간도 문제 들고 나오지 않기였다. 한편 무대위 부부장은 한국에 왔을 때 나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지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국에서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리가 친하의 소수민족 국가였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고구리 발해를 억지로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대답할 내용도 없었다. 동북사지에는 간도라는 낱말이 들어간 논문이 단 한 편도 없다. 그렇지만 동북공정을 끝내는 마당에서 간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간도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